북한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평양 한복판 김정은 위원장의 후계자로 온 세상이 주목하는 김주애의 최측근 비서가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딸까지 데리고 북한 당국이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죠. 그 여성은 수령 일가의 비밀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보고 들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마침내 대한민국 땅을 밟은 그 순간, 이 여성은 갑자기 길 위에 무릎을 꿇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엇을 보았기에 평양 권력의 핵심에서 살아온 그 단단한 여성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린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평양 중구역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텔레비전에서 한 번쯤은 보셨을 법한 그 널따란 대동강 물줄기 바로 옆 동네였지요. 봄이 오면 강변을 따라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저는 어릴 때 어머니 손을 잡고 그 꽃길을 걸으며 자랐습니다. 그 시절엔 말이죠. 우리 가족은 북한에서도 손꼽히는 좋은 동네, 간부 자녀들만 산다는 특급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얄궂은 일이지만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당연한 줄만 알았어요. 아버지는 당 소속 간부셨고 덕분에 저희 집은 배급이 끊기는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배급이라는 게 일제강점기에 쌀 배급받던 것과 비슷한 제도인데요. 북한에서는 나라에서 1년치 식량을 배정해 줍니다. 쌀이냐 옥수수냐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 그 집안 형편이 드러나지요. 저희는 쌀 배급이 제때 나왔으니 어려운 시절에도 굶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제가 22살이 되던 해, 저는 뜻밖에도 중요한 자리에 발탁이 됩니다. 당에서 운영하는 의전 교육을 마치고 수령 일가를 보필하는 비서 요원으로 선발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발령을 받던 날,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지요. 순이야,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시면서요. 저도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습니다. 수령 일가 곁을 지킨다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수년이 흐르고 저는 김주애 동지의 전담 수행비서가 되었습니다. 하루도 그 분 곁을 떠나지 않았지요. 아침 일정을 챙기고 외부 방문 행사를 준비하고 식사 자리 의전을 관리하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주변에선 저를 부러워했어요. 좋은 음식, 좋은 옷, 평양 최고의 아파트. 겉으로 보기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화려함 뒤편에는 제가 미처 눈여겨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어요. 그저 열심히 살면 된다고, 수령을 잘 모시면 된다고, 그렇게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균열은 아주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제가 처음으로 해외 출장 수행을 나가게 되면서부터였습니다. 김주애 동지의 외부 일정 중에는 가끔 해외 인사들과의 비공개 접촉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의전을 담당하며 늘 한 발 뒤에서 대기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숙소 창밖으로 난생 처음 보는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인데도 거리에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가게마다 물건이 넘쳐 흘렀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그 불빛 아래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너무 달랐거든요. 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는 자본주의 나라 사람들은 먹지 못해 굶주리고 일자리가 없어 거리를 헤맨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저 거리는 도대체 어디가 굶주리는 곳이란 말입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오신 시절에도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그래도 그 시절엔 최소한 진짜 현실을 눈으로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에서는 달랐습니다.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방법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외부 정보는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고 라디오 하나 잘못 들었다가 온 가족이 수용소에 끌려가는 일이 벌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환한거리 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지요. 혹시 내가 지금껏 믿어온 것들이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물론 그 생각은 금세 눌러 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냈다가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한번 생긴 의문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이전과 똑같이 웃고 일하면서도 속으로는 계속 무언가를 되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의문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함께 일하던 동료 비서가 있었습니다. 저보다 3살 위였는데 저는 그분을 언니처럼 따랐지요. 성격도 꼼꼼하고 일 처리도 야무져서 주변에서 다들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그 언니가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몸이 아픈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봐도 아무도 대답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열흘쯤 지났을까요? 아주 가까운 동료 한 명이 제 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잡혀갔어. 더 묻지 마. 잡혀갔다는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북한에서 잡혀갔다는 건 그냥 경찰서에 불려간 것과 다릅니다. 보위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안전기획부 같은 곳에 끌려간 것인데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이 멀쩡히 걸어 나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죄목이 뭔지도 모른 채 가족에게 연락 한 통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딸아이 자는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때 제 딸이 15살이었는데요.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다가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 아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 이 땅에서 계속 살면 이 아이에게도 저 언니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부모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자식만큼은 나보다 나은 세상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 말입니다. 그 무렵 장마당,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래시장 같은 곳에서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단속이 부쩍 잦아졌고 조금이라도 눈 밖에 나면 바로 불려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중국산 물건을 팔다가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았고 골목 어귀에는 낯선 얼굴의 감시원이 늘었습니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이제는 더 이상 눌러 담기지 않았습니다.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결심을 굳힌 것은 어느 늦가을 밤이었습니다. 딸아이가 잠든 뒤 저는 부엌 한 구석에 혼자 앉아 밤새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이는 당의 사람이었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딸아이만큼은 데리고 나가야 한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탈북 루트를 알아보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누구한테 잘못 물었다가는 그날로 끝이니까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먼 친척 한 분을 떠올렸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장사를 한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이라면 혹시 알지도 모른다 싶었습니다.
몇 달에 걸쳐 아주 조심스럽게 한 번에 한 마디씩 탐색했습니다. 장마당에서 우연히 만난 척, 명절 인사를 드리는 척하면서요. 돈도 모아야 했습니다. 브로커, 그러니까 탈북을 도와주는 사람한테 줄 돈이 필요했거든요.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그 이상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조금씩 모아둔 돈을 끌어모으고 갖고 있던 금부치도 몰래 처분했습니다. 결혼할 때 어머니께서 손에 끼워주신 금반지도 그때 팔았습니다. 손가락에서 빼는 순간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떠나기 사흘 전, 저는 몰래 부모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두 분 다 일찍 돌아가셔서 평양 외곽 야산에 묻혀 계셨는데 평소엔 바빠서 자주 못 갔거든요. 봉분 앞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그냥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잘 살다 올게요. 딸아이 꼭 잘 키울게요. 소리 내어 말하진 못하고 속으로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밤, 저는 우리 딸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따라오너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15살 아이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그 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이동은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 기차로 사흘이 걸렸습니다. 신분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저는 수행비서 시절 입던 깔끔한 옷 대신 낡고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딸아이에게는 감기 걸린 척 마스크를 씌웠어요. 기차 안에서 검열대가 지나갈 때마다 가슴이 쿵쿵 뛰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두만강에 도착한 것은 자정이 훨씬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브로커가 앞장서고 저와 딸아이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강폭이 넓지 않다고는 들었지만 막상 눈앞에 선이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한겨울 두만강 물은 발목을 넘어 무릎까지 찼는데 그 차가움이 얼마나 살을 에이는지 말로는 다 못합니다. 이가 절로 딱딱 부딪혔지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딸아이가 미끄러운 강바닥 돌을 잘못 밟는 바람에 그만 한쪽 발을 헛디뎌 물속으로 풀썩 쓰러졌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아이 팔을 낚아채 끌어올렸습니다. 숨 한 번 내쉴 겨를도 없이요. 아이 입에서 작은 비명이 새어나오려는 것을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손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강을 다 건너기 직전, 저 멀리 강둑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경비대였습니다. 브로커가 낮게 엎드려 하고 속삭이자 셋이 동시에 강수풀 사이로 몸을 낮췄습니다. 불빛이 우리가 있던 방향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숨을 참았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딸아이한테 물어보니 그 순간 하느님께 기도를 했다고 하더군요. 저도 마음속으로 하늘에 계신 부모님께 빌었습니다. 제발, 제발 지나가 주십시오. 불빛이 다른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우리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도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중국에서도 불법 체류자 신분이었습니다. 언제 잡혀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지 모르는 나날이었지요. 북송, 그러니까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것은 죽음보다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돌아가면 수용소행은 물론이고 남겨진 가족까지 연루되니까요. 브로커가 처음 데려다 준 곳은 중국 동북부 어느 농촌의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제중동포라고 하는 분들인데 같은 핏줄이라고 몰래 방 한 칸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갚겠습니까? 밥을 먹을 때마다 죄스러운 마음이 들었지요. 낮에는 절대로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공안, 그러니까
중국 경찰에게 신고라도 당할까봐 커튼도 치고 숨죽이며 있었지요. 저는 조선족 할머니 댁 부엌일을 거들고 딸아이는 밭일을 도왔습니다. 중국말을 한마디도 못하니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을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밥은 먹을 수 있었지만 손발이 터지도록 일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석 달쯤 지났을 무렵 마을에 갑자기 공안 차량이 들이닥쳤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재빨리 저희를 헛간 집더미 속에 숨겨주셨습니다. 공안이 집 안을 샅샅이 뒤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이가 옆에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저는 아이 입을 손으로 막고 눈을 감은 채 기도만 했습니다. 그날은 가까스로 넘겼지만 그 집에 더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 저희는 한국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지하 교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비슷한 처지의 탈북민 몇 분을 처음 만났는데 서로 말 한마디 없이도 눈빛만으로 다 통했습니다.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만 나눌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국행의 신락 같은 희망을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저를 조용히 부르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 움직일 때입니다. 중국에서 더 오래 버티는 것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공안의 단속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한국으로 가는 길은 중국에서 곧장 갈 수 없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빙 돌아가야 했습니다. 라오스, 태국을 거치는 루트였습니다. 걸어서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낯선 나라의 밀림 속을 헤쳐나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양에서 곱게 자라 의전 일만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산을 타본 적도 없고 밀림은 구경도 못 해봤지요. 그런데 그 길을 딸아이 손잡고 걸었습니다. 발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태국 국경을 넘은 뒤 현지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북한으로 송환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웠습니다. 그런데 함께 이동하던 선교사님이 현지 당국과 교섭을 해주셨고 저희는 방콕의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로 인계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으로 당신들은 보호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울었습니다. 이후 한국 대사관을 통해 입국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심원을 확인하는 과정이 몇 달이나 걸렸습니다. 기다리는 그 시간이 또 얼마나 길고 불안하던지요. 정말 한국에 갈 수 있는 건지, 이게 꿈은 아닌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비행기 탑승권을 손에 쥔 날이 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습니다. 탑승 게이트를 들어서면서 딸아이가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마주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는구나. 눈물이 나려는 것을 꾹 참았습니다. 아직은 참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진짜 울음은 땅을 밟고 나서 울어야겠다고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멍한 상태로 그냥 서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자 공항 직원이 저희 앞에 다가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십니다. 그 말이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도 딸아이도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직원분이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셨는데 그 작은 배려가 또 얼마나 고맙던지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탈북민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교육기관인데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인터넷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누르면 세상 모든 정보가 나온다는 것. 그게 처음엔 정말 신기하고 무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검색 한번 잘못해도 잡혀가는 세상이었으니까요. 하나원을 마치고 처음 혼자 동네 나들이를 나간 날이었습니다. 집 근처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딸아이와 함께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편의점에는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진열 때마다 먹을 것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라면, 과자, 음료수, 삼각김밥, 아무나 들어와서 돈만 내면 살 수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평양에서 김주의 동지를 모시며 최고급 연회장을 드나들던 제가 동네 편의점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운 것입니다. 딸아이가 당황해서 엄마, 왜 그래요? 하며 제 팔을 잡아당겼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제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지금 저는 서울 어느 조용한 동네에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딸은 올해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꿈에도 그리던 일이었지요. 아이가 교복 대신 대학 점퍼를 입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잘 왔다고, 잘 버텼다고 혼자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사람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남편이, 이웃들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분단이라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 아니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꼭 통일이 되어서 고향 땅을 다시 밟는 날이 오기를요. 그날이 오면 저는 제일 먼저 대동강변 벚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어머니 손 잡고 걸었던 그 길을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긴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신 덕분에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채널을 지켜봐 주시는 것 절대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클릭 하나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탈북민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혼자 보시기 아까우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에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에게 큰 위로이고 응원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으신지도 알려주시면 최대한 반영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럼 저는 더 좋은 이야기, 더 진실된 목소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